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자, 이와 비슷한 느낌의 경제 명언도 있습니다. 바로 방대한 재정과 금융을 통해 성장을 꿈꾸지만 호황 끝에는 항상 극심한 불황이 찾아온다. 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은 비생산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자금이 쏠리면 사람들은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돼서요,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버블은요,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건 고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처럼요.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요, 언제나 경제 불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면석의 탐나는 정보 시간입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S의 공포가 찾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고 있죠. 자, 여기에 그러면 S는 뭘까요? 다들 아시겠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런 S의 공포가 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그렇다면 지금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나?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경기가 좋으면요,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쇼핑도 하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입이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물건이 부족해서요,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 2%, 3%, 4%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은요, 당연히 4%, 3%, 2%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즉, 경기가 상승이 되면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는 안정 혹은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경기가 지금처럼 개판인 경우에도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즘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든 뭐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요,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뭐가 올라갈 겁니까? 당연히 운송비, 그리고 석유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 생산비가 오르겠죠. 제품 생산비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물건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꼭 안 오르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우리 월급이죠. 이렇게 월급은 안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처럼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불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 영어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게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합성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물론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 전부 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공포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코로나19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갑자기 와서 경기가 막 침체가 됐습니다. 전 세계는 어떻게 했죠? 돈을 막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막 풀어가지고 이렇게 확장 정책을 막 쓰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풀면요, 보통 경기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경기 자체가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숫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라고 해보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물건 값이 예전에는 돈의 가치가 100이었다라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돈의 가치가 예를 들어 70, 80으로 떨어지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물건 가격이 120, 130으로 올라간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 올라가는 만큼의 소비를 계속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더 우리는 물건을 사기가 힘들죠. 이럴 때 만약에 아무런 정책적인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의 수입은 계속 정체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살기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뭐 폭동도 일어날 수 있고요. 되게 아무튼 이런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 정권들의 지지가 굉장히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쭉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수입이 정체돼 있다라고만 가정을 해보면 우리 해결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쭉 올라간 물가를 잡든지 우리가 벌어들일 수입을 높여주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먼저 물가를 잡기 위해 만약에 정부가 돈줄을 딱 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확장적으로 쫙 풀었던 재정을 긴축으로 돌아선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시중에 풍부했던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라지게 되겠죠. 그 현상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서 시중에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급락을 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떨어지죠. 우리들의 주식 계좌에서 돈이 막 삭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금리, 적금금리도 같이 올라갈 거잖아요.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을 이런 투자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은행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는 이런 돈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이런 돈의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돈의 흐름이 바로 경색이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잘 흐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는 안 좋아지겠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좋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러면 경기가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경제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 확장 정책을 편다고 보시죠. 기본적으로 불황에서 확장 정책을 한다면 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뭔가를 하면요, 분명히 반대급부가 정확하게 생겨서요,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막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 경제학적인 얘기인데요. 첫째, 물가 상승률이 장기 평균보다 최소한 1 표준 편차 이상 높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GDP 갭이 마이너스이면서 전분기에 비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상황이요, 2분기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자,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태가 2분기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미국의 예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뒤에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두 가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여기 보면 70년대 5.1 충격 때, 그리고 80년, 82년 오일 쇼크 때 여기 보면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 이렇게 총 4번의 마이너스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000년경에 해서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성장에 살짝 거쳐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네 번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성장 네 번이 다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닙니다. 한 번은 그냥 경기 불황이라고 치고요. 두 번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70년대와 80년대 오일 쇼크 때인데요. 그 옆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70년대 오일 쇼크 때 보면 마이너스이면서 물가 상승률이 11%였습니다. 80년대 13.5%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이렇게 물가 상승률까지 같이 높은 상황,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만 보면 코로나19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오일 쇼크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요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73년, 74년, 75년, 79년, 80년, 81년에 각국의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쭉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먼저 이 표를 한번 봐보시면 이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주요 들이요. 1970년대 중반과 80년대 초반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효과가 조금 미미합니다. 근데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이런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질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을 때가요, 80년대 때 오일 쇼크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 세 번 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를 보면 74년, 75년 오일 쇼크, 그 다음에 80년 오일 쇼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70년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냐? 물론 겪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때 그 전에 비해 성장률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를 보면요, 마이너스 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뭐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경기 불황이라고 했었죠. 그때도 우리가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요, S의 공포가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는 과거고,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이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냐라고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입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간 듯 합니다. 뭐 준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간 거면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자, 개발도상국이 힘들까요? 선진국이 힘들까요? 물론 개발도상국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요, 2022년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의 대부분 들어온 걸로 보고 있고요. 선진국은 내년 2023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본격 진입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계속 발칙한 경제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가는 계속 80불에서 뭐 100불 사이 고유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특히 LNG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석유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뾰족하게 바로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저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뭐 임금이라든지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는 기본으로 치고,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질 거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굉장히 안 좋아진 경기를 좋게 만들 뭐 이런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최대 위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1997년 IMF 경제 위기 때가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물론 오일 쇼크 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국가 부도 이런 게 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97년 IMF 위기 때는 우리가 뭐 외환 유동성 문제로 이렇게 국가 부도도 났었기 때문에 뭐 이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외환이 부족하니까 기업들의 부실이 문제가 돼가지고 기업 도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게 최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레고랜드발 기업 부실 대출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를요, 그냥 우리가 갚아주면 되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경제는 심리고 이런 심리는 흐름을 타게 되어 있거든요. 국채나 지방채를 만약에 갚아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믿고 이런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바로 효과가 공기업들 채권이 잘 안 팔린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뭐 기업 신용도가 좋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채권이 막 안 팔린다라는 뭐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 징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 경제 상황, 그리고 해법들을 조금 더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징후를 크게 5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기업 대출입니다. 두 번째,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됐습니다. 세 번째, 높은 변동금리로 대부분 돈을 빌렸습니다. 네 번째, 하필이면 빌린 돈이 부동산 등 취약 업종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은행보다는요, 비은행권에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리가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알아보는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